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여러분 사회법 이제 시간입니다. 사회법 요약 시간인데, 사회법은 요약 1, 요약 2로 크게 나누어서 뭐 1시간 정도 내에 하면 끝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사회법은 제가 법학개론 초반에 사법과 공법이 먼저 발전하고 그 다음에 사법과 공법의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제3의 법이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사회법은 주로 대체적으로 사회적인 약자를 주로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 자본주의라는 것은 강약이 생기고 강자와 약자가 생기죠. 가난한 자와 부자가 생깁니다. 힘이 있는 자와 힘이 없는 자의 차별이 생기죠. 이러한 차별을 조금 더 줄이기 위한 어떤 갭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회법이 주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평등은 평등인데 겉으로의 평등, 형식 평등이 아닌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들입니다. 그래서 주로 노동관련법, 경제관련법, 사회보장관련법 등이 사회법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법은 줄여서 핵심 두 문자 노경사라 그랬죠. 노동법은 없습니다. 경제법도 없어 이런 명칭이 없습니다. 노동관련법, 경제관련법, 사회보장관련법을 합쳐서 대체로 사회법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 노동관련법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노동관련법이죠. 대표법입니다. 최저임금법, 시간당 9천 얼마죠? 산업안전보건법. 예를 들면 뭐 이게 고객 콜센터에 있는 직원들한테 뭐 고객들이 욕을 하거나 못하게 돼 있죠. 이게 이제 처벌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감정노동자 보호에 관련 내용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남녀고용과 일가정양립지원법. 오늘 남녀를 평등하게 차별 없이 고용해야 된다. 그럼 노동조합관련법. 뭐 이런 것들은 다 노동관련법입니다. 그러니까 노동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 만일에 노동관련 문제로 인해 가지고 임금을 못 받았는데 노동부에 고발했다. 그러면 근로감독관이 거의 근로자 편에 서가지고 근로자 위주로 근로자 유리하게 법을 해석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법이죠. 그런 어떤 해석을 통해서 실제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죠. 그 다음에 경제관련법은 보면 소비자기본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법. 다 소비자를 말 들었죠? 이게 소비자는 일부러 여러분 제품을 공급하는 사람, 생산자에 비해서 대체로 소비자는 약자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물건을 주문했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반품을 하려고 하면 옛날에 반품이 잘 안 됐죠. 교환도 잘 안 됐잖아요. 지금 반품 교환 잘 되죠? 째깍째깍 해줍니다. 쿠팡에 물건 샀다 마음에 안 든다 하면 뭐 찾으러 오죠. 바로 찾으러 옵니다. 시비 거는 게 없어요. 잘해줍니다. 이런 소비자 관련 법들이 자꾸 발전하면서 이제 약자인 소비자를 좀 더 도와주는 그런 의미의 법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장 관련법에 보면 사회보장기본법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4대 보험에 관한 기본적인 얘기 나옵니다. 사회보장 기본법.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4대 보험 하는 거,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강연에 관한 얘기죠. 고용보험법. 여기 네 가지가 4대 보험이에요. 그 다음에 기초연금법은 65세 노인들한테 우리 30만원씩 주죠. 기초 노령연금 주는 거 관련된 거, 이 기초연금법이에요. 그 다음에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선원보험법. 뭐 이런 것들이 다 사회보장에 관련된 법입니다. 특이한 것은 이 선원보험법도 선원들의 어떤 복지를 위해서 만들어진 선원들 생활이 일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불안정하고 좀 미래가 불확실하고 위험성이 많으니까 이렇게 사회보장 차원에서 선원보험을 만들어서 선원들의 생활에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에요.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국가유공자예우법, 제9호법, 의사상자예우법, 국가일탈주민보호법, 노숙자보호법. 이거 딱 들어봤을 때 대체로 여기 나온 법들은 대체로 이게 참 어려운 사람들이구나, 힘든 사람들이구나, 또는 좋은 일을 한 사람들이구나, 뭐 이런 사람들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법이에요. 기초생활보장법에 보면 국민기초생활 대상자가 되면 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주죠. 의료지원, 생계지원, 교육지원, 주거지원 등을 해줍니다. 의료급여법은 뭐냐면 기초생활 대상자, 국가유공자, 그 다음에 재해를 입은 사람들, 의로운 일을 하다가
뭐 다치거나 죽은 사람들, 북한 이탈 주민, 노숙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의료상의 혜택을 줘가지고 병원비를 거의 뭐 무상을 해주거나 아주 실비로 해줍니다. 이게 의료급여법이에요. 그 다음 국가유공자에 대해 예우법이 있어가지고, 뭐 공무원이 되거나 공사공단이 되거나 사기업 갈 때도 국가유공자는 뭐 5% 가산점을 줘서 예우하죠? 이런 게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재해고, 재난을 입은 사람들을 특별히 보호해주는 거. 의사단결 특별히 예우하는 거. 그죠? 뭐, 그 다음 북한 이탈 주민 특별히 보호하는 법이 있습니다. 심지어 노숙자 보호법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사회보장에 관련된 법들이죠. 그래서 이 노경사 세 가지를, 큰 틀에서 세 가지 종류를 사회법이라 부른다. 이 법 이름은 여러분 그쵸 다 외울 필요 없지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노동법, 노동관련법의 특수한 법원입니다. 자, 노동법의 성문법원은 헌법과 뭐 근로기준법 같은 또 노동조합법 같은 성문법원이 있지만 성문법 다음으로는 특수한 법원이 있어요. 일반 법에서 법 분야에 찾아볼 수 없는 것들입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사용자 지시, 경영관행 순으로 적용된다. 다시 말해서 빨간 거 5개도 법원이라는 뜻입니다. 노동법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법은 아니지만 법령과 비슷하게 본다는 뜻입니다. 해마다 여러분 뭐 현대자동차 노조에서 현대자동차 사용자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죠. 그 다음에 취업규칙을 또 만듭니다. 예를 들면 출퇴근 시간 같은 거, 휴가 같은 거, 그죠? 뭐 근무 규율 같은 거, 취업규칙을 정하죠. 그 다음에 근로계약서를 씁니다. 조그만 회사는 조그만 기업 같은 데는 근로계약서를 쓰죠. 그 다음에 사용자 지시, 경영관행. 여러분 무슨 지시나 관행이 법원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이 노동법에서는 특이해서 성문법은 다음으로는 단체 협약, 당사자가 협약을 맺은 거예요. 뭐 민법상 계약과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법원으로 본다. 취업규칙, 이것도 사용자와 회사에서 정한 거죠. 그 다음 근로계약도 법원으로 본다. 민사상 계약이야 이거, 그죠? 사용자 지시, 사장이 지시한 것도 법원이 되네? 경영관행. 순서가 이겁니다. 단칙은 사관입니다. 단칙은 사관. 자, 외워야 됩니다. 단칙은 사관 순으로 적용된다. 단체협약이 없으면 취업규칙, 취업규칙에서만 근로계약 따르고, 이 세 가지가 다 없으면, 그 다음에 사용자 지시가 있었다면 지시도 법원이 돼서 사용 지시를 따랐냐, 안 따랐냐서 이제 뭐 예를 들면 근로자에 대해서 징계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처벌을 정할 때도 이게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회사만에 고유한 어떤 관행이 있었다면, 경영의 관행이 있었다면, 그것도 법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퇴직금을 예를 들면 뭐 6개월 근무해도 퇴직금을 주는 관행이 그 회사에 있었다면 원래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 주잖아요. 그런데 6개월 이하 근무해도 6개월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주는 관행이 그 회사에 있었다면 예를 들면 6개월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이 퇴직금 내놔라 했을 때 회사에 사주는 안 연락하고 근로자는 탈락했을 때 과연 이게 법적 근거가 있느냐? 성문법에 근거가 있지만 그런 관행이 있었다면 이게 하나의 법원이 돼가지고 퇴직금을 받을 여지가 존재한다는 거죠. 이게 법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단칙은 사관 순서가 두셔야 됩니다. 특수한 법원입니다. 노동법은 이 특수한 법을 인정한 이유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어떤 맺은 단체와 취업규칙, 근로계약 이런 것들이 이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이루기 때문에 사실은 법은 아니지만 법처럼 봐준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상권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입니다. 이건 너무나 잘 아는 것들이죠. 노조를 결성할 수 있고 노조를 결성해서 사용자와 근로조건 등을 교섭할 수 있고 이게 교섭이 안 될 때는 단체 행동할 수 있죠. 시위도 할 수 있고 그죠? 파업도 할 수 있고 태업도 할 수 있고 피켓팅도 할 수 있고 이게 단체 행동권이에요. 다음은 근로계약의 내용입니다. 자, 이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이 시험 잘 나옵니다. 근로기준법에 위반한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하나여 무효로 합니다. 앞으로 이제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근로조건을 정한 내용이 많이 나올 거예요. 주 40시간 근무한다. 또 정해야 주 40시간 근무하는 게 근로기준법의 기본 정신인데 주 60시간 근무하는 계약서를 썼다 당사자 합의에 유효하냐 안 하냐. 일반적으로는 특수한 경우를 빼고는 그 부분에서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하기 때문에.
하루에 15시간을 근무하는 계약서를 썼다. 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세안수당 많이 타려고 나는 15시간 근무하는 계약서를 썼다. 그건 무조건 무효입니다. 고부만 무효예요. 그 계약 전체가 무효되는 게 아니고 근로기준법에 위반한 고부만 무효라는 뜻입니다. 그럼 무효로 된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하루에 15시간 계약서 쓰면 8시간 그 근로하는 걸로 계약 쓴 걸 본다는 뜻입니다. 근로계약 기간은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를 보통 정규직이라고 실무상 그래 부릅니다. 그것과 일정한 사업 원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 외에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자, 근로기준법 16조에 나오는데, 자,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요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정규직과 일정한 사업 원래 필요한 기간을 정한 거. 예를 들면 뭐 어떤 3년을 어떤 특수한 사업을 하는데 이건 3년이 걸린다. 그 계약기를 3년을 정했다. 이런 거 외에는 근로기준법상 계약기는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럼 보통 근로계약은 1년 단위로 체결합니다. 근로기준법 근로계약은. 그러면 아르바이트 같은 거 1년 단위로 하죠. 또는 6개월 단위로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럼 1년을 초과하지 못해요. 1년까지는 된다는 거죠. 여기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기간인데 다만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요거는 근로기준법이 나오는 게 아니고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이 있어요. 줄여서 그냥 기간제 근로자 보호법으로 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호법상의 근로계약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을 정해서 근로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계약직 비슷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 보통 실무상은 비정규직이라고 부르죠. 뭐 비정규직은 일용직도 있고 계약직도 있고 뭐 많이 있는데 특수 고용직도 있는데 보통 그냥 그걸 막 구분이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건 뭉뚱그려서 비정규직 하는데 여기서 기간제 근로자도 일종의 비정규직의 일종입니다. 기간을 정했어요. 그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은 무조건 2년을 초과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은행 창구에 가면 창구에서 돈 주고 받고 하는 뭐 돈 주고 받고 하는 직원들 있죠. 그 직원들은 거의 다 기간제 근로자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한 2년 되기 전에 거의 해고를 시켜요. 기간제 근로자이기 때문에. 2년을, 하루라도 2년을 더 근무하게 되면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즉, 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정규직 근로자 바쁩니다. 그래서 2년 되기 전에 다 해고를 해요. 하루만 더 근무해도 정규직으로 본다. 그렇게 돼 있어요. 기간제 근로자법에. 자, 정리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지 못하고, 기간제 근로자 보호법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요거 두 가지 구분해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근로조건은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 이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내가 하루에 8시간 근무하게 되는데 한 10시간 근무를 시킨다? 그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근로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유리한 조건이죠.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 시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는 어디에 한다? 노동위원회에 한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오늘 취업했어요. 근데 한 열흘 근무해보니까 내가 근무 조건 같은 거는 뭐 마음에 안 들어. 사장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나는 일을 못하겠어. 그러면 사장 입장에서는 일을 갑자기 그만두면 사람은 새로 가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막기 위해서 근로계약을 하다가 중간에 안 하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문다는 계약을 체결했다. 안 된다는 얘기죠. 근로기준법 체결 금지야. 그러니까 이런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니까 이 부분은 체결한 건 무효다는 뜻입니다. 그 부분에 한해서 무효라고 그랬지 아까. 그잖아요. 그 부분 무효다.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무효입니다. 이 부분은 무효라. 일종의 근로자가 근로계약 이행에 대한 어떤 의무를 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강제 근로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뒀어요. 물론 요거를 악용하는 근로자도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에 교사로 일하다가 말이죠. 그러면 뭐 고용된 지 한 보름 만에 갑자기 안 나온다. 그러면 교사가 없으면 애들 돌볼 생각 없잖아요. 어린이집 원장은 죽을 지경이야. 사실은 이런 것도 좀 문제 있어요. 예를 들면 갑자기 안 나오는 거 안 되고 적어도 나오기 전에
3일 전에 예고해야 된다. 근로자는. 이런 규정은 제가 둘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전차금 상계금리인데, 자, 이건 조금 어렵습니다. 사용자는 전차금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전차금이나 전대채권이나 사실 비슷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니 우리 회사에 와서 일을 해주는 조건으로 돈을 미리 빌려주는 거야. 니 돈 500만 원 미리 줄 테니까 우리 회사에 와서 무조건 뭐 일을 해라. 이런 돈 빌려주는 조건으로 일하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는 거야.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500만 원 빌려주는데 한 달 월급이 200만 원이면 첫 달 월급을 500만 원 빌려주는데 200만 원 까는 거지. 상계하는 거죠.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전차금 또는 전대채권의 상계는 금한다. 왜? 이거는 말이죠. 근로조건부 선대출이잖아. 이렇게 하면 근로자가 반드시 근로를 해야 되잖아요. 돈이 묶여 있으니까. 강제근로 방지 목적이.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강제적인 금지인데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저축을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근로자 ABCD가 너는 반드시 계약, 저축을 해야 돼. 그런 계약을 체결했다. 안 된다는 거죠. 사용자가 근로자 위탁으로 저축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저축의 종류, 기간 및 금융기간을 근로자가 결정하고 근로자 본인의 이름을 저축해야 된다. 자, 근로자가 사장님 보고 내 저축하는 거 좀 저축해 주세요. 제 명의로. 그럴 때 할 수 있는데 저축의 종류, 예를 들면 뭐 1년짜리 정기예금, 정기예금을 뭐 국민은행이 한다. 그거는 근로자 결정이 됩니다. 어떤 은행에 뭐 어떤 기간 얼마쯤 한다 하는 거는 근로자 본인이 결정해서 근로자 본인 이름에도 사장 이름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알겠죠? 그 다음에 봅시다. 해고 관련 내용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특히 빨간 거 중요해요. 부당한 경우는 당연히 안 되겠죠. 정당한 이유 없이 뭐 해고, 휴직, 정직 이거 당연히 안 된 거고. 자, 요거 경영상 필요한 해고인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으면 해고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뭐냐? 세 가지밖에 없어요. 사업을 누구한테 양도하거나 새로 인수하거나 두 회사가 합쳐가지고 AB가 합쳐가지고 C가 되거나 양도 인수 합병만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세 가지 사항이 있을 때는 해고할 수 있고 그 외에는 해고 안 된다는 뜻입니다.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하지 못한다. 그러나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을 때는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해고할 때는 경영상 이외의 해고를 포함해서 경영이 어려워서 해고한다. 를 포함해서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됩니다. 예고하지 않았을 때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근로자가 갑자기 해고당하면 먹고 살 수가 없잖아. 그래서 30일 전에 예고하도록 돼요. 예고 안 하면 한 달치 통상임금 줘라. 이런 뜻입니다. 해고의 적용예입니다. 해고할 때 예고를 안 해도 되는 경우 2019년 1월 달에 개정됐어요. 자, 세 가지 사유가 있죠.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다. 예고할 필요 없다. 3개월짜리입니다.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예를 들면 태풍이 와가지고 공장이 다 붕괴돼 버렸다. 사업할 수 없잖아. 그럼 해고해야지. 그죠? IMF가 갑자기 와가지고 회사가 받은 거 전부 다 종이 쪼갈 돼가지고 자본이 하나도 없다. 월급 줄 돈이 없다. 회사가 망했다. 어쩔 수 없잖아. 해고해야 돼.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로 지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자, 이건 잘 넣은 것 같아요. 2019년도에. 예전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이런 건 잘 넣었습니다. 근로자가 어떤 고의로 회사에 어떤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 그럼 해고해야지. 자, 근데 이게 막연하잖아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뭐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9가지 사유가 있죠. 근로자의 귀책 사유, 근로자가 책임 있는 사유. 이 9가지 사유는 회사 입장에서 보면 매우 나쁜 사유고, 이런 근로자는 잘라야 됩니다. 납품업체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졌다. 잘라야지.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 운전케 하여
교통사고를 냈다. 이 회사에 손해 끼친 거죠. 사업의 기밀이나 기타 정보를 경쟁관계 사업장에게 제공했다. 미친놈 아니에요, 이거? 이런 산업기밀보호법에도 위반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도 돼요. 허위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 행정을 주도해서 사회에 지장을 겪고 있다. 이거 안 되죠? 영업용 차량 운송 수익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인해서 공금 횡령, 공금 착복, 장기 유용, 횡령 비임했다. 공금 빼돌린 거잖아. 제품이나 원료를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했다. 도둑놈이죠. 집안에 도둑놈이야. 인사격리 회계 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 상황 실적을 조작했다. 허위서를 만들어서 손해 끼쳤다. 잘라야겠죠. 사업자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해서 생산에 막대한 청취했다. 미친놈 아니에요.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세상 손해를 끼쳐서 인정되는 경우 이 9가지 사유는 예고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거 법에 2가지고 1, 2번 하고 3번에 9가지 합치면 구체적으로는 11가지가 예고, 해고에 적용 예외 사유가 되겠습니다. 시험에 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사용자는 해고 사유,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구도 통지 안 됩니다. 사유와 시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기타 징벌을 하면 근로자는 어디에?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할 수 있다. 자, 근로자가 손해배상 청구할 때도 노동위원회 했죠? 구제 신청도 역시 노동위원회에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에 관한 기본 원칙입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시험 잘 나와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루어 근로조건을 지하시킬 수 없다. 최저기준이니까 이보다 더 나쁜 조건으로 계약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최저기준입니다. 미니멈.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무시간 전에 공민권 행사를 위해서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나 시간은 변경할 수 있다. 국회의원 선거가 있으니까 오늘 투표 다녀왔습니다. 지금 바쁜데 뭐 투표하러 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보장해 줘야 되는데 야 지금 바쁘니까 야 지금 가지 말고 오후 한 4시쯤 가. 이거는 가능하다. 투표하러 못 가. 이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임금 지급 방법입니다. 근로자가 3자의 임금 수령을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는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뭐다? 근로자 A가 받을 임금을 B나 C가 받도록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는 법률행위 안 됩니다. 근로자 임금은 반드시 본인이 수령한 것이 원칙이에요. 임금의 일부 공제는 법령이나 단체별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하나 인정된다. 임금은 근로자가 먹고 살기 전 최소한의 어떤 수단이잖아요. 생계수단이니까 공제하는 것은 정말 아주 예외적일 때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입니다. 월 1회 이상 지급하면 되고 원칙적으로 일정한 기일을 정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월급을 한 달에 한 번 줘도 되고 2번 줘도 3번 줘도 되고 다만 날짜를 10일, 20일, 30일, 5일, 15일, 25일 정해서 줘야 된다. 근로시간 휴가 등입니다.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있다. 그래서 주 40시간 근로가 원칙입니다. 휴게시간을 빼고입니다. 그래서 9시부터 12시까지 근무하고 1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면 딱 8시간 되죠. 1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면 딱 8시간. 그러면 월화수목금 하면 8 곱하기 5는 40 딱 나오잖아요. 하루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빼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기본입니다. 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입니다. 자, 대기는 대기인데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만 근로시간 보는 거예요.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안에 있는 지가 알아서 자발적으로 나온 거 있잖아요. 그거는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탄력적 근로시간제. 이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게 새로 근로기준법이 도입된 거예요.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자, 이걸 개념을 먼저 살펴보면 이 일주에 40시간인 법정 근로시간의 예외를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일이 어떻다 보면 일이 많은 주가 있고 적은 주가 있는데 많은 주의 근로시간을 늘리고 적은 주의 근로시간을 줄여서 합쳐가지고 평균해가지고 40시간 이내 일하도록 만드는 거죠.
이게 탄력적 근로시간제야. 다만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일주에 최장 12시간 연장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따르면 최장 주에 52시간까지 연장 근로를 할 수 있죠. 어떤 주는 예를 들면 48시간, 어떤 주는 32시간, 이렇게 하면 평균하면 40시간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것이 탄력적 근로시간제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건 바로 그런 거예요.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계절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있죠. 여름에 장사가 잘 되면 근무 시간이 많이 필요해. 그러면 그 특정한 주에 근로시간을 늘려야 되겠죠. 어떤 데는 월말에 막 일이 막 몰릴 때가 있어요. 그럼 월말이 되면 마지막 3, 4주는 일을 좀 많이 하고 1, 2주는 일을 좀 적게 하고 근로시간을 줄이고 이게 필요하잖아요. 성수기 비수기에 나는 어떤 사업 이런 데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이게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조문에 보면 탄력적 근로시간제 51조가 나오고 51조 2가 나와요. 근데 큰 틀에서 보면 이게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든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든 어쨌든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아무리 탄력적 근로시간을 적용해도 하루에 13시간 근무한다? 14시간 근로한다? 안 되는 거예요. 특정한 주에 56시간 근로한다? 6시간 근로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시겠죠? 52시간,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거 잘라두시야 돼요. 그 다음에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을 선택하는 거죠. 또 한 주의 근로시간은 몇 시간, 하루의 근로시간을 몇 시간 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유연근무제 일정이죠. 유연근무제. 요새 보니까 경찰도 유연근무제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근무할 때는 꿈도 못 꿀 일인데 수요일 되니까 말이죠. 오후 5시에 퇴근하더라고요. 6시간 근무인데 6시까지 근무인데 유연근무하더라고요. 그 어떤 날은 또 약간 일찍 간 날이 또 있더라고. 그게 유연근무제예요. 자, 그럼 이게 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취지는 뭐냐면, 예를 들면 정시 출퇴근하고 정시 출퇴근 해야 되는 근로자도 있지만 출퇴근의 제한을 덜 받는 전문직이나 관리감독자가 있겠죠. 이런 사람들은 예를 들면 오후 1시에 출근해서 저녁 9시에 퇴근한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 그죠? 그런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연구직 같은 경우는 낮에는 연구가 잘 안 돼요. 그러면 나는 오후 5시부터 밤 12시까지 일할게.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건 연구직은 밤에 연구가 잘 되고 집중이 잘 되니까. 그래서 근로시간은 똑같은데 내가 시작과 종료 시간을 스스로 정하는 거죠. 결국엔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적 근로시간제나 앞에 나오는 이거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둘 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관련 조문은 52조 선택적 근로시간이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보면 정리 딱 하면 말이죠. 일주에 5일주 1학년의 근로시간이 여기 40시간.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에 5일주 이상 8시간. 8시간의 근로를 초과할 근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주에 52시간, 그 다음 하루에 12시간, 이게 없어요. 시간만 자기가 시작과 종료 시간만 정할 뿐이지 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거지. 여기 아까 탄력적 근로시간제하고 다른 점이에요. 자, 이해하셨죠? 다음은 연장근로의 제한입니다. 연장근로란 뭐냐면 법정 근로시간 이외의 근로입니다. 예를 들면 퇴근 시간 이후에 근로하는 거 또는 출근 시간 전에 근로하는 거, 이게 일종의 연장근로입니다. 물론 나중에 야간 근로는 또 약간 달라요. 예를 들면 내가 6시 퇴근인데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더 근무했다. 아침 9시 출근인데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더 근무했다. 그 연장근로잖아요. 퇴근 후에 3시간 연장근로, 출근 전에 2시간 연장근로.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근데 연장근로는 무제한되는 게 아니에요. 제한이 있습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 한도로 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40 플러스 12 하면 주 52시간까지 연장근로 가능하죠.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월요일에 2시간 더 하고, 화요일에 2시간 더 하고, 수요일에 2시간 더 하고, 목요일에 2시간 더 하고, 금요일에 4시간 더 하면 12시간만 되겠죠. 요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월요일에 4시간 더 하고, 수요일에, 화요일에 4시간 더 하고, 수요일에 4시간 더 하고, 목요일에 4시간 더 하면 16시간 되죠?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12시간 맥시멈입니다. 더 할 수 있는 시간. 자, 이해하셨죠? 자, 그러니까 연장근로는 아무리 해도 일주일에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런데 그 예외가 하나 있어요. 사망에, 53조 사망에.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연장된 근로시간, 여기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자, 근로자 대표 서면 합의해야 돼요.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만 가능해요. 그러면 아까 52시간까지 가능했는데 8시간을 1주간 더 하니까 최대 일주에 60시간까지 가능한 것이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거는 근로자의 건강을 굉장히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용자하고 근로자가 하고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면 소규모 사업장에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면 물량이 굉장히 막 월말에 몰리거나 연말에 몰리는 회사도 있어요. 그런 데는 막 정말 지난번에 코로나 처음 왔을 때 막 마스크를 제조해서 했잖아요. 이런 데는 막 물량이 너무 막 수요가 쏟아지니까 감당이 안 돼요. 밤새 일을 해야 돼요. 이런 걸 대비해서 일주일에 60시간까지 가능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이게 연장근로입니다. 자, 기본 52시간,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 사업장은 60시간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사용자는 연장근로, 아까 얘기했죠.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자, 여기서 야간근로는 밤 10시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입니다. 그러면 연장근로는 퇴근 6시라면 6시부터 밤 10시까지만 연장근로예요. 10시 넘어가면 야간근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토요일이나 일요일 근로 또는 공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즉 50%를 가산시킵니다. 통상임금이 예를 들면 300만 원이면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에서는 거기에 근무 시간 곱하기 수당이 만 원이면 15,000원, 1시간당 15,000원을 가산해서 더 줘야 된다는 뜻이죠. 하루에 3시간을, 4시간을 더 있다. 그러면 시간당 만 원이면 보통 정상근무가 만 원이면 15,000원 곱하기 4시간에서 6만 원을 일당으로 계산해야 되는 거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그래서 보통 회사에 8시간 근무하면 30분 더하기 8시간짜리 1시간이죠. 1시간의 휴게시간을 증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자, 보세요. 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이에요. 그러면 5일 근무하면 토요일 또는 일요일 중에 하루는 유급이에요. 하루는 무급이에요. 이거를 주휴일이라고 불러요. 주휴일. 하루 유급휴일 주는 거.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된다. 자, 80% 15일 놔둡니다. 그래, 365일 중에 80%면 날짜가 나오겠죠? 그러면 15일 유급휴가를 줘야 됩니다. 물론 여기는 토요일, 일요일 뺀 개념이겠죠. 자, 80% 15일입니다. 유급휴가입니다. 그럼 하루에 휴가비가 10만 원이면 150만 원 정도 되겠죠. 돈으로 따진다. 자,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9회입니다. 근로임법상 2주 또는 4개월 이내에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한 날이나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제도는 뭐냐? 선택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연장근로제, 유급휴가 대체. 이건 탄력적 근로시간제죠. 일정한 기준이 있어요. 아까 봤듯이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또는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2주 또는 4개월 이내에 단위 기간을 정해야 달렸습니다. 3개월 이내니까 한 달 정할 수도 있고 2주 정할 수도 있고 3개월 초니까 4개월 정할 수도 있고 5개월 정할 수도 있고 6개월 정할 수도 있어요.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된 범위 내에서 특정한 날 또는 특정한 주에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거죠. 특정한 주는 50시간, 어떤 주는 30시간 이렇게 근무하는 거. 탄력적 근로시간입니다. 18회 33번입니다. 근로기준법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의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된다. 방금 배웠죠. 사용자는 근로기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하지 못한다. 방금 배웠어요. 사용자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당연히 배웠네요. 배웠죠? 사용자가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임 신청을 한 경우에 그 구제명령의 효력은 정지된다. 자, 이 정지되지 않는데 요거는 안 배웠습니다. 자, 볼까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보겠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부당해고를 하면 근로자 노동위원회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있었던 날부터 3개월 내에 해야 된다. 자, 3개월 두시고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재심 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 행정소송 제기에 의해서 효력이 정지 안 된다. 왜 그럴까요? 자,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했어요. 노동위원회 제소해가지고 구제를 받았어요. 구제명령을 받았는데 사용자가 재심 신청을 했다.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을 때 효력이 정지되면 구제했던 게 다시 물거품이 되죠. 그럼 다시 해고 상태로 돌아가. 그러면 근로자를 보호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구제명령을 받거나 기각결정에 어떤 노동위원회의 어떤 결정이 있게 되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임 신청을 하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든 노동위원회의 어떤 결정은 그대로 유효해야만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 이렇게 법을 정해놨습니다. 이해하셨죠? 다음은 현행법상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쟁행에게 말둬야 됩니다. 파업, 태업, 보이콧, 피켓팅, 시위, 직장 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찰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따라서 노동조합 파업에 대한 사용자의 직장 폐쇄도 쟁행에 해당된다. 자, 그러면 여기 파업, 태업, 보이콧, 피켓팅, 시위 이 5가지는 근로자의 쟁행에 해당되고 직장 폐쇄는 유일한 사용자의 쟁행에 해당됩니다. 파업은 전면적으로 일 안 하는 거죠. 태업은 일을 전체하는 거예요. 현대자동차 사원이 1시간당 5대를 조립해야 되는데 한 1시간에 2대만 설렁설렁 조립한다. 이게 사보타지 하는 거예요. 태업. 일을 아주 태만히 하는 거죠. 보이콧은 현대자동차 품질이 불량하니까 사지 맙시다. 현대사원이 불매운동하는 거예요. 피켓팅은 회사 앞에서 피켓 들고 우리 쟁여하는데 참여하시오. 참여 안 하는 노조는 참여하시고 독려하는 게 이게 피켓팅이에요. 그 다음에 길거리 나가는 시위죠. 데모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용자는 직장 폐쇄. 회사 문 닫는 거예요. 자,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은 인정된다.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공무원도 노동조합 설립할 수 있는. 다만 사실상 노동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6급 이하의 공무원만 노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거 두시고 현재 실업 중인 실업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자, 해고자, 임시노무자, 실업자도 노동조에 가입할 수 있다. 해고자, 임시노무자, 실업자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자, 노조 전임자는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떤 급여도 받을 수 없다. 노조 전임자는 어떤 자기 직장에서의 어떤 생산이나 일을 하지 않고 오로지 노조를 하는 사람이에요. 노조를 전담하는 사람이에요. 그 기간이 예를 1년이면 사용자로부터 어떤 급여도 받을 수 없습니다. 월급을 못 받는다는 얘기죠. 수당도 못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럼 노조 전임자는 어떻게 하느냐? 노조원들이 낸 노조 회비에서 노조임자에게 일정한 어떤 수당 비슷한 거, 월급 비슷한 걸 줍니다. 그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사회법 요약 1 모두 한번 강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법 요약 2는 사회보장관련법 내용인데 양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40분 걸렸네요. 자, 요거 이제 사회법 끝나고 나면 이제 행정법이니까 법학개론 끝이 나게 됩니다.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 좀 짓도록 추석 전에 마무리 짓을까 생각 중입니다. 자, 저에게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주시기 바라면서 거기 마치겠습니다.